네, 오늘 패널 토론에서는 오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론 기조 강연을 해주신 강남은 이사장님께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영 동신대학교 교수님까지 모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토론자는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먼저 패널들의 토론 말씀을 듣고 또 발제하신 분들 발제자의 혹시 답변 필요하면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중들로부터도 이렇게 질문과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4시 40분까지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비교적 풍부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집 순서에 따라 남명우 에너지정책과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앞에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 토크쇼 방식이네요. 아까 저희 최남호 차관님 오셔서 축사도 하셨지만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11차 정기본에서도 저희가 밝혔듯이 30년까지 21.7%의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오늘 이제 주제인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한 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런 토론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지역 개발의 어떤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도 산업부로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로서 저희가 이미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 신한 군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REC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마련해 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들어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최대 0.3까지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고, 또 이제 집적화 단지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0.1에 해당하는 REC를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어떤 가중치를 제외하고 또 전남에서도 좀 발표를 해주셨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이익 공유, 공유화 기금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니까 지난 5월에 저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략을 아마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상에 근거하지 않은 이익 공유 관행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주민 참여 인센티브를 이미 마련해 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공유화 기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 과연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남 지역에서 지역 소멸 또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좀 암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가 성이 되고 어디가 후가 되는지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상 풍력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위가 크기도 전에 배를 가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을 낳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공유화 기금이라든지 그것들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생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직도 재생에너지가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한 건 아니거든요. 태양광이 이제 지금 뭐 킬로와트아워당 한 180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 350원대입니다. 훨씬 비싸고 그 비싼 거를 지금 REC를 통해서 사실상 세금은 아니지만 전기 요금으로 다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나지도 않는 이 사업에 또 다른 이익들을 추가시켜서 사업자들한테 개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유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면 좀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걷어낼 부분들은 걷어내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번창해야지 그것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고 뭐 지역 주민들과 공유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부도 아무튼 뭐 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지역 개발 이 주체로서 참여했을 때 투자에 대한 배당은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그 REC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 제도 개편 과정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5월달에 발표할 때 또 다른 한 편으로 보고 발표드린 게 RPS 제도 개편입니다. RPS 제도가 지난 12년 동안 없었죠. 제도 개편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발전차익 지원 제도 이후에 RPS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RPS 제도가 가지는 맹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PS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지난 연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REC에 대한 부분입니다. REC가 아마 RPS 제도가 개편되면 일몰될 겁니다. 지금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강승구 의원 쪽에서 대표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RPS 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비슷한 쪽의 의원 입법 발의안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 안에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의 그 LCOE가 계속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에 부닥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이 지난번 입찰가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런 부담들이 다 결국은 국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기 요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체계를 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지금 디자인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해풍법이 통과가 되면서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조항들이 살아남았습니다. 18조의 그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조항이 주민의 풍력 사업 참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금융 지원, 주민 참여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우대 조항 마련하는 조항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적과 단지랑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에서 좀 더 다룰 예정들이라 지금 말씀드린 그 RPS 체제 개편 문제 그리고 그 주민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가 그 공유화 기금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주민 참여 인센티브랑 어떻게 가감을 할 건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현실적인 좀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는 지금 올해 이제 전라남도 에서의 해상 풍력이 어떤 전라남도의 그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적 편익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정도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다른 전통적인 전력이나 가스, 그 수도나 원전이나 폐기물 산업 등보다 이제 생산 유발 그 개수나 부가가치 유발 개수, 취업 유발 개수가 좀 모두 좀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걸쳐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복합적 성격이 있고 또 향후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기는 하지만 그 원전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서 그 관련된 편익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외 자본을 토대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 그 관련된 그 낙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또 대규모 태양광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국가적인 그 투자를 하고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의 어떤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연구 결과를 좀 오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라남도를 이제 그 대상지 연구 대상지로 설정한 이제 이유는 일단은 그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조선이나 철강 산업과 같은 이제 산업 연관성을 또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정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실 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견인을 해나가시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클러스터 전략 개발이나 또 그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이 대규모의 해상풍력 확대 계획도 제시하고 있으시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그 대상지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 대상을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기준으로 그 18기가와트 정도 그 57건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라남도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적 편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좀 한계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먼저 이제 전력 개통이 이제 포화됐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결국은 수도권 집중적으로 이제 전력 그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 분산 결국은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그 수요도 발생하게끔 이제 전환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허가 절차가 이제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이 전남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 그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 프로젝트 진행 그 단계 수가 한 67% 정도에 이제 다 있는데 전남 지역의 프로젝트는 이제 4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인허가에서의 이 어떤 바틀렉 상태인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서 이제 그 산업부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경제성 부족 문제는
그 우리보다 해상 풍력을 이제 빠르게 보급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금융 조달 가능성을 상당히 국가 주도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정책금융이 PF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정책금융이 투여가 돼서 이 에쿼티의 이제 신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문제입니다.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 그 부두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배후 항만이 이제 물론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준공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선과 같은 어떤 인프라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전남에서의 인프라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주민 수용성인데요.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이 부분을 에너지 전환에만 포커스해서는 끌고 가기 어렵고,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 참여를 바탕으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 지역의 미래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이제 고민들을 좀 깊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까라는 것에 대한 좀 해결책이 이제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참고해볼 만한 그런 해외 사례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영국 험버 사례나 뭐 덴마크 에스버그 같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전남도도 이 해상 풍력을 가지고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어떤 부가가치 내지는 취업 유발 효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관건은 그 초기에 이제 뭐 베스타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해외 자본들을 좀 유입을 해가지고 관련 공급망의 기반을 좀 만들고, 그 베스타스와 같은 터빈 공장을 기반으로 그 관련된 공급망 제조업들을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또 O&M과 관련된 인력과 그리고 관련 산업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주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연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전남도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듣고 저희 연구 결과도 좀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 후단에 지금 윤태환 대표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전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를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재원 조달을 결국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2번째로 이 기본소득의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본소득은 추가적인 어떤 그 복지라기보다는 대체하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던 그 수급자들을 그 제도를 대체하게 됐을 때 이것이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설득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럼 내가 기초 수급 대상인데 이 부분을 같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본소득 제도로 갔을 때 이 금액이 충분히 그분들의 수급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해서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으로는 지금 이렇게 토론자들의 토론을 보면 남명우 과장님이나 지현영 부소장님
이제 조금씩 그 다른 견해들이 토론답게 지금 제출되고 있으니까 발제자들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중석에서 자유롭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루테너지 윤태환 대표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초대된 이유가 저희가 전라남도청에서 발주한 전남형 재생에너지 펀드라는 연구 영역 과제를 총괄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신한 군수님께서 또 오셨는데 신한 우위 해상 풍력의 그 첫 번째 펀드 모델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강남훈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덴마크,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소득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인데요.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코펜하겐에서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고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녹색 수교를 덴마크화 했었습니다. 그 뒤에서 그걸 컨설팅하고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정책을 갖고 왔는지를 외교부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리서치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덴마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는 또 하나의 특별한 해였습니다.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촉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해였습니다. 코펜하겐 기후 당사국 총회에 앞서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중요한 법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첫 번째는 지역 사회, 지역 커뮤니티가 이 발전소의 20%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받을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을 이렇게 지분을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최대 100%까지 공제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덴마크 내에서는 소득세가 50%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었고요. 8% 정도 수익만 연 8% 정도 수익만 주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엄청난 큰 효과인 거죠. 거의 15%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들을 보면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상 풍력과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랐었는지를 배우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그걸 공부하고 살면서 여러 협동조합들의 조합원으로도 실제로 외국인이지만 참석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슬라이드 중에 한 가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2009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안이 2020년 초에 그 주민 지역에서 2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법안이 이제 일몰됐습니다. 법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그 공식적인 그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해상 풍력이 과거에는 한 20메가, 40메가 정도 수준으로 작은 규모로 주로 건설이 되고 전체 투자비가 별로 크지 않았던 반면에 최근 2020년대 이후부터는 400메가, 뭐 기가 단위의 해상 풍력이 나오면서 이 총 투자비의 20%를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거나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특별법처럼 공공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할 것이고, 그 대형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지분을 정부 혹은 그 지방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 이런 정부 쪽에서 그 지분을 가져가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주민들이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 책임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에서 대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 입찰제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공식 설명서 이면에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잘 학습을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또 실행되는 과정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지분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이어야 합니다. 지분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배당받는 시기가
한 7에서 10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점점 지역은 고령화되고 있고 당장의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는 소득이 너무 발생한 시점이 너무 뒤로 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남도 지금 출력 제한이 2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2번, 3번 정도였는데 작년 2023년, 4년 이렇게 오면서 급속도로 출력 제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통 포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출력 제한이 늘어나면 발전소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매출이 줄어든 거에 대한 가장 큰 손해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걸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순위 채권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기본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서 바로 다음 분기부터 수익화할 수 있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가능하면 채권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의 수용성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10년 뒤에부터 줄 거면은 내가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불합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해상풍력들, 100메가 언더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이제 협동조합들을 조성해서 했습니다. 덴마크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가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인가받는 게 아니라 바로 신고만 하면 하루 만에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들을 2명 이상만 모이면은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 협동조합들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뭐 배임 횡령 같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3자가 이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독 기구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소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희처럼 이제 의식이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에너지 시민이 돼서 적극 동참하고 이익을 혜택을 나눈다 이런 개념을 극소수만 이제 인지하고 대부분의 멀리에 있는 도민들이나 시민들 같은 지역 주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의무는 없고 그냥 혜택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든가 지역 소멸 문제를 막는다라는 그걸 기반으로 한 처음 시작하는 그 초심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 그 제도가 10년 정도만 유지되다가 없어지게 된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선례들을 잘 극복하면 저희 전남이 또 우리 신안군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분이 아닌 채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선순위 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의 감시 감독 기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산업부에서 하든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든 그런 정확한 감시 감독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계몽을 계속해야 됩니다. 군수님은 항상 나오셔서 신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소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왜 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들. 그리고 왜 에너지 시민의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알리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돈을 직접 내봐야 합니다. 내가 내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1,000만 원 정도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와이프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 하냐? 어디에 하는 거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 이제 시골에 계신 많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한테 내가 받은 연금 소득을 여기다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려고 한다 이런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야, 또 지역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기후 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당장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안정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어. 이걸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나라에 많이 쌓이게 되면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덴마크보다 훨씬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팩트 체크 감사드리고요. 모르는 덴마크 말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예, 찾았는데 그 뒤에 법이 또 있는 걸 몰랐고요. 예, 잘 배웠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또 미리 갖고 계셔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신대학교 이순영입니다. 앞에서 다양하게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실태하고 아까 우리 산업부 과장님께서 제기하셨던 법적 그 제도적인 장치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매월 최소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신안군에서 기본소득을 잘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1인당 분기별로 이렇게 된 걸 쭉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기본소득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형태를 보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REC 제도 지금 0.2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해상풍력은 0.3까지 이렇게 또 제도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REC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0.2라는 그 제도가 투자하신 분이 0.2만큼 나온 만큼을 그냥 되돌려 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만큼. 그래서 0.2라는 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그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1.75%에서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받게 되면 한 4.5%에서 6% 이렇게 되는데 그 차액 4% 이상 되는 그 차액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발전소 인근에 어떻게 돌려줄까? 이건 이제 지자체로 돌아가는 것들인데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는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인데 이것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집접하든지 이 계획 입지 개발에 하면은 0. 지금 1이라는 제도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기본 이익공유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아까 여러 가지 송전개통 인허가 얘기하셨는데 투자비입니다. 투자비.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 발전을 기준으로 해서 메가와트당 투자비가 정말 비쌉니다. 지금 20억에서 메가와트당 한 30억대거든요. 조건에 따라 송전선로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근데 순수한 태양광 발전 공사비는 지금 아주 작게 하면 10억대 이하까지 내려오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인허가비, 송전선로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좀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 수익. 원래 계산을 해봤는데 한 20% 정도 남을 것 같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한 30% 남았단 말이에요. 초과 수익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를 투자한 사람이 다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 또 한 10%나 좀 이렇게 나눠서 지역 주민한테 또 플러스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본소득 우리 이익공유제 기준을 만드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의를 좀 보였다는 그런 개념이었을까요? 법적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안군에서 가장 과감하게 군수님이 잘하신 부분이 과감하게 하시고 성의를 여기 이 발전단지를 할 때는 좀 더 어떻게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정, 뭐 성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법으로 좀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한 7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의 1을 보면 여기에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의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뭘 좀 실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조에 보면 사업의 구분 및 허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원활하게 허가도 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 법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개정해서 이것을 지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나와서는 전라남도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이것도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관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다도 좀 이렇게 넣어서 이익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공공의 그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공공의 투자를 좀 널리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 강남훈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공유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PPT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그런 제도들을 좀 넓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7, 8가지 정도, 그 외에도 이제 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손질을 하면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된 그런 어떤 기본 어떤 소득 또는 이익 공유를 나눌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를 둔 소위 지방에서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가버리셨지만은 이런 제도들을 좀 법적인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해서 우리 신안군에서 출발한 이익 공유제가 전국으로 더 펼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전기공학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그렇게 고민하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역시 또 모자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청중에 계신 분들의 자유로운 말씀 혹은 청중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자 패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시거나 또 뭐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게 좀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남는데 아까 발표한 그 세 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답변 겸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면 지금 시간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청중석에 손을 좀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청중석에서 말씀하실 분 손 좀 들어봐 주시죠. 예, 많을 텐데요. 지금 사실 앉아 계신 분들은 상당한 전문가도 있으시고, 예, 군수님은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회를 더 드리기로 하고요. 예, 또 다른 분들, 예, 먼저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마이크 좀 전달 안 될까요? 예, 예. 손 드신 분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일 앞줄에 와주세요. 예.
신한재생에너지재단 이사장 정순남입니다.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교수님께서 그 이익 공유화 기금이 법적 근거 이런 거 좀 부족해서 이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새로 제정된 이제 법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이제 여기서 이 공유화 기금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S사가 이제 100메가와트 해상 풍력을 설치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화 기금으로 기금화하는 것은 그거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런 정도를 이 공유화 기금으로 기금화해서 그걸로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사업자의 경제성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현영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절차가 전나무 경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이런 걸 확보해서 인허가 절차를 좀 완화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중요한 6개 법적 근거 지금에 있는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 조금 개정하면은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법책에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자료를 나중에 좀 제공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 박우량 군수님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면 그 발표하신 강상구 국장님, 그 다음에 임재민 사무처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 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쟁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신한군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영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기본소득을 하려면 우리 지은영 부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대를 어떻게 수용을 해주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전 사업자는 경비가 부담되고 또 주민들과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이렇게 돼서 에너지 기본 소득,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이번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갖고 허가권을 이렇게 정부 지원해서 하니까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로 잘 안 돼.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장에 지금 사이트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선에서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에너지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제일 힘든 것이 수용성 부분에 들어가는 불확실성, 엄청난 그 경비,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안군에서 제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신안군이 먼저 하니까 공론화해서 발표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사와 지역 주민들과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신재생하는 곳은 아무도 이런 제도적을 만들어서 발전사 네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발전사의 경비가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불확실한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데 무한대적인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재생 에너지 지금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누가 주민들을 설득할 겁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실 거예요? 장관이 나오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을 맞아도 시장 군수가 그리고 그 앞에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일선 시군이 충분히 그분들을 앞장서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분들이 납득이 돼야만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지역 주민들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법을 몰라서 그걸 반대를 합니까? 자기 이익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에너지 정책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지역 그 투자자들한테 공유 기금을 만든다, 뭘 만든다, 뭔다, 그게 다 부담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엄청난 그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냐? 금융권에 부탁도 못해요. 다 편법으로 그것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놔둘 거냐?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것이 비싼 코스트인지 싼 코스트인지를 우리가 한번 시범을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공유와 기름 그런 수용성 확보를 위한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 산자부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제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히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해상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한 발짝 앞서가는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까 우리 지은영 부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군에서 하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자치단체 뭐라고 하냐? 허가 내드릴게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 동의 다 받아갖고 오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허가 안 내드릴게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100% 동의를 받습니까? 우리 신안군에서 이걸 하면서 지역 주민들 반대가 엄청 많습니다. 군수한테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준다는 거냐? 돈이 손에 들어온 그 시점에서부터 납득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재생 에너지 법령도 그렇게 조문화된 것도 국회의원들까지 다 그걸 인지하고 2단계로 법조문이 된 거지 법조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안군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법조문화 이렇게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에너지 기본 소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또 우리가 지금 정부가 뭐 21% 지금 21.7% 이렇게 정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냐가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은 이사장님이 새 정부 들어오시면 산자부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해상풍력이 단가가 350원 이렇게 비싸다. 맞아요. 비싸요. 그러면 전기를 그러면 중국하고 중국하고 소련에서 농축 우라늄 안 팔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350원 비쌌으니까 우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디서 전기를 가지고 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이 가야 될 절대절명의 유일한 에너지 안보죠. 그런 입장에서 돈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세계가 새로운 허들을 만들 때 그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 신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옳고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해상 풍력을 하는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다가 기본 표준안을 우리가 먼저 해치고 가면서 그 표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와서 맞은지 틀린지 자기 지역에 그놈을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오지만 그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가만히 와서 우리 지역 조합에 와가지고 진짜 돈을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소음은 없습니까? 불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서 반대한 사람도 신안을 왔다 가면
조금 완화되고 납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원래는 산자부가 이렇게 표준안을 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산자부가 지금 바쁘고 다른 일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이제 우리 지원형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이 지금 제일 금융 조달 문제는 제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구금이 1,700조, 1,7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60조가 다 해외에 블랙락이라든지 큰 그 펀드 회사에다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재부하고 산자부가 협조해서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1,760조 중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0% 의무적으로 투자해. 그러면 외국 자본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자본들이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줘서 그러는 거지, 국내 연기금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100기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조달할 자원은 있다. 다만 정부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서 되기 때문에 우리 녹색 전환 연구소 같은 데서 정부를 계속 압박해 주시면 국내 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그런 그 순환 환경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덴마크 같은 데가 해상 풍력하기 쉬운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지 몰라도 반발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온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군수님, 왜 우리가 반대하는데 허가해 주려고 그러세요? 왜 반대? 돈 먹었어요? 너비 받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시장 군수가 전국에 226개 중에서 한 120명인데 모델 주민들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뒤로 쭉 물러져가고, 아, 제가 너비 받은 거 아닙니다, 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 받아갖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갖고 법이 만들어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해상 풍력이 자라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선진국만큼 자라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1번 고민으로 지금 해야만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정열과 그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상구 국장님, 그 다음에 그러면 임재민 사무처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을 낳기도 전에 배를 가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딱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전남과 대한민국에 더 많이 만들어내서 전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물지 않고 그냥 사그라드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렇게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정답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분배에 대한 부분 외에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알의 거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남과 중앙이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황금알에 낳는 거위를 함께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고 피곤해서 이렇게 여기 나온 쟁점들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건데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덴마크는 지금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90%가
넘어서 그 정도 되면 이제 끝났고 이제 90% 되는 풍력 재생 발전소들은 이제 주민 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생기는 건 공공 지분으로, 그것도 민간업자한테 넘기는 건 아니고 공공 지분으로 그만큼을 확보하겠다. 그래 대안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시점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님 이렇게 이 새로운 정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악전구투 하시는 발언을 마지막에 들었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에 가서 저희 사단법인 회원들한테 강연을 할 때 신안군은 해상풍력 나중에 그 8기가입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 1인당 월 50만 원 준다 그런다. 근데 울산 앞바다에 지금 똑같은 규모가 가는데 설립되는데 울산 주민 얼마밖에 받냐? 돈 100원이라도 받냐? 이렇게 당신이 시의원이 한 사람 계셨습니다. 회원 중에. 비록 한 사람의 시의원이라도 이걸 시민들한테 신안하고 비교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울산 해상풍력의 이익은 누가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뭐 90% 정도가 사실은 외국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율로 외국 자본, 우리 햇빛 바람의 수익을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거 트럼프가 다 뺏어가듯이 우리 햇빛 바람을 왜 외국 자본한테 넘기는 정책을 하고 있냐. 우리 전체가 정치를 맡고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정책에 동의할 수 있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격분을 토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로서는 REC 같이 이렇게 일종의 탄소 가격인데요. 이런 정책보다는 깨끗한 정책을 선호하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단 시장에 이렇게 시장이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때 조세에 의해서 교정하고 나머지는 좀 시장에 맡기는 가격 결정은 그런 걸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 REC의 대안으로 진짜 시장에 에너지 가격을 맡기면 탄소 가격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또 시민 활동을 하는 시민 활동가로서 또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들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근본적인 시각은 이런 겁니다. 야, 시장 가격 불리한데 저렇게 시민단체들이 재생에너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좀 봐주는 거야, 유리하게. 어떻게든 좀 도와줘서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방치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 화석 자본이 부당하게 이 자원을 쓰고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값을 안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제대로 받아내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50년부터 저 같으면 저희 손자가 2050년이 되면 30살이 되는데요. 걔들이 망하지 않고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1메가라도 더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이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자식을 위한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세상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좀 책임 있는 지식인들과 모든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예, 좀 우리가 토론해야 될 과제만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더 분명히 나아가고 있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밀려주자. 예, 외국 그 재생에너지 자본, 에너지 자본에 나라의 햇빛과 바람을 다 떠넘긴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 네 분과 강남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